안녕하십니까. 마이바시의 회계 이야기 마이바입니다. 우리가 토요일마다 지금 관찰 대상 노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00개의 사업보고서를 읽고 7개의 관찰 대상 회사를 골라내고 그 중에 3개의 투자 대상 회사를 걸러내는 게 우리의 모토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10개의 포트를 구성하는데 그러려면 적어도 300개 이상의 사업보고서를 읽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 100개 이상을 읽었어요. 읽고 지금 3개 투자 대상 회사까지 지금 골라냈어요. 골라냈는데 그래서 이제 분할로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좀 더 읽고 추가적으로 지금 10개의 포트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더 많은 사업 보고서를 읽으면서 또 계속 투자 대상 회사도 관찰하면서 분할로 계속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 1인 비공개 카페를 제가 만들으라고 했어요. 1인 비공개 카페. 1인 비공개 카페를 만들어서 보통 1인 비공개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뭐예요? 그 관찰 대상 회사, 뭐 투자 대상 회사 이렇게 투자 대상 회사, 관찰 대상 회사 카테고리 만들어서 뭐예요? 또 세부 카테고리를 만들라고 했죠. 사업 보고서 내용 요약, 그다음에 기사나 리포트, 스크랩, 그다음에 여기 관찰 노트. 관찰 노트가 15가지 포인트를 적으라고 했죠. 15가지 포인트를 적어 놓고 질문을 적어 놓고 우리가 계속 질문이 해결이 되면 여기다가 질문에 대한 답을 쓰면 돼요. 해결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놓아두면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질문을 하고 관찰을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시고 그리고 다른 회사들은 뭐예요? 이걸 복사해서 다시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이걸 적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 토요일에 포인트 1 했고 포인트 2까지 했어요. 포인트 1, 2는 뭐예요? 매출에 관한 거라고 했죠. 매출. 이제 오늘은 포인트 3를 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연구 개발에 관한 거예요. 연구 개발. 연구 개발에 관한 거는 포인트 2도 어떻게 보면 연구 개발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구 개발. 신제품이냐 이쪽이 연구 개발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포인트 2도. 그래서 포인트 2는 매출과 연구 개발의 어떤 가교 역할, 중간 역할을 하는 거예요. 포인트 2가. 자, 포인트 2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할게요. 기업의 연구 개발 노력은 회사의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이 부분이에요. 포인트 3가.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한번 세부 내용이 어떤 건지를 한번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워요. 이쪽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정도뿐이에요. 이 정도. 이 앞쪽에 있는 것만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앞쪽에 있는 거. 그냥 공시사항 보고 퍼센트 정도, 이 정도. 왜냐면 제가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막상 그 연구 개발한 내용을 봐도 이게 어떤 건지를 몰라요.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필립 피셔가 중요한 게 이제 뭐 이런 사실 조사를 사실 수집에 대한 부분을 좀 중요시 여기는데 저는 이제 좀 이쪽에 좀 많이 안 해봐가지고 이 사실 수집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사람 낯도 가리고 하기 때문에 이걸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업하시면서 이제 회사들 많이 방문하고 이제 조사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어떤 이제 아마 뭐 다른 분들 중에서 혹시 이제 이런 부분들 좋은 뭐좀 하시는 좀 특이사항 있는 분이 있으면 잘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들에게 노하우를 좀 이렇게 배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위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사업보고서의 공시를 보면 연구개발비하고 매출 이 부분이 나타나요. 연구개발비 금액하고 이 매출과 비율, 매출에서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차지하는지 이 부분을 나타내는 그 사업보고서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투자자들마다 보통 투자 비율을 연구개발비 투자 비율을 동종 업종의 다른 기업과 이제 비교를 한다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연구개발 노력을 경쟁업체가 비교하는 거죠. 적어도 매출 대비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연구개발비를 그리고 또 업종 평균도 내고 이제 비교를 해요. 여기까지는 이제 저도 해요. 여기까지는 하는데 그 이상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 사업 보고서에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냐면 이제 이게 오스템 임플란트고 이게 덴티움이에요. 이게 임플란트 회사들이죠. 둘 다 임플란트 회사들이에요. 그죠? 오스템 임플란트를 보면
자, 연구개발 활동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보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기 사업의 내용에 보면 맨 뒤쪽에 보면 사업의 내용 중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업의 내용 있죠. 사업의 내용에 보면 약간 뒷부분에 10번이니까 뒷부분이에요. 10번 뒷부분에 앞부분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고 10번에 이제 연구개발 활동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직이 있죠. 조직 이렇게 있어요. 임플란트 연구소, 정보 시스템 연구소, 뼈과학 연구소, 의료 장비 연구소. 그리고 4개의 첨단 연구소 조직을 통한 치과 관련 토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연구 개발 비용은 자, 원재료비로 2억, 인건비로 1억, 위탁 용역비로 1억 6천, 기타 경비로 7,500, 그다음에 개발비 자산으로 5억 7천, 제조 경비로 115억, 그다음에 판관비로 96억. 연구개발 합계가 217억이에요. 217억. 그래서 한 6.5%, 여기 6.7%, 전년도 6.4%, 거의 한 5, 6% 이렇게 5% 정도 되죠. 평균적으로. 예, 이 정도 포함된 이 정도 한다는 지출한다는 거죠. 이건 3분기니까 267억, 220억 조금씩 더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 개발 실적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덴티움 한번 볼게요. 덴티움 여기는 보면 어때요? 개발비로 자산으로 일부 자산으로 가고 제조경비로 많이 가죠. 제조경비로 간다는 건 뭐예요? 이거는 뭐예요? 제조경비는 팔리면 매출 원가로 가지만 안 팔리면 뭐예요? 재고로 남잖아요. 재고로 자산화되잖아요. 그렇죠? 판매 관리비로는 다 비용 처리가 되지만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벤티움 같은 경우는 뭐 연구 개발 활동 있죠. 연구 개발 활동 계획 이렇게 해가지고 연구 개발 활동 담당 조직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이오 팀, WPM 팀, 밀링 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CTI 2팀, 그다음에 캐드캠 팀 해서 연구 개발 비용이 얼마나 하냐면 원재료비, 인건비, 그다음에 위탁 연구 개발비, 기타 해서 72억. 오스테 임플란트는 얼마예요? 217억. 근데 덴티움은 72억 정도 나가요. 매출 대비 비율은 거의 비슷하죠? 한 6점 평균 내면 한 6.5, 6%? 한 6.5% 정도 되죠? 6.5%, 6.6%, 5, 6% 되니까 비슷해요. 여기도 한 6. 몇 프로 되잖아요. 매출 대비 이게 비슷해요. 이 회사들의 영업이익을 한번 볼게요. 덴티움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100억대죠. 100억. 2018년도 100억대예요. 그쵸?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이 뭐예요? 지금 60몇 억밖에 안 되잖아요. 그쵸? 영업이익률이 6%, 7%대고 덴티움 뭐예요? 지금 영업이익률이 20%대예요. 그쵸? 매출은 어때요? 400억대예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1000억대예요. 분기별로 지금 분기별로 따지는 거예요. 1000억대인데 훨씬 매출은 크잖아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근데 이제 시가총액이 7,100억이고 덴티움은 얼마예요? 지금 7,300 더 커요. 이게 매출이 훨씬 적은데도 지금 영업이익이 엄청 차이 나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 연구 개발이 뭐 이것과 관련되는지 이 부분은 저도 모르겠지만 좀 효율성 측면에서는 덴티움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을 보니까 총 직원이 덴티움이 423명, 오스템 임플란트가 1132명이에요. 그래서 932억 정도 인건비가 나가고 이거는 274억 정도 나가요. 근데 한 명당 인건비는 덴티움이 더 크죠. 사기는 더 높을 것 같아요. 덴티움이 한 명당 인건비는 더 크고 오스템 임플란트는 사람은 많은데 932억. 그러니까 한 명당 인건비는 훨씬 적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직원 대비 연구개발 직원 비율은 한번 따져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둘이 총 직원 대비 연구개발 직원은 덴티움 쪽은 어떻게 보면 외주 쪽으로 많이 준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이 어떤 영업이익이나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냐 이 부분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고 제가 이제 느끼는 한계가 그냥 동종 업종에 평균적으로 연구개발 비용을 지출하면 그래도 서로 간의 경쟁력은 유지할 수 있겠다. 이제 그 정도 생각이지 어떤 뭐 이 연구개발로 인해서 그래도 좀 어렵더라고 연구개발 쪽이 이게 필립 피셔에서 연구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참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정도 선에서만 그냥 파악을 해요. 그냥 제 한계거든요. 이건 제 한계고 이제 필립 피셔 이분은 워낙 위대한 사람이어서 이제 뭐 위대한 투자자라서 여러 가지를 다 보더라고요. 보니까 주의할 점 첫 번째가 뭐냐면 연구 개발 및 구성 기준이 다양하다. 회계 처리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연구개발비로 간주하지 않는 뭐 기술료로 연구개발 포함했다든지 뭐 특별 주문용 제품별로 가공은 특별 주문용 제품을 별도로 그 가공하는 것은 별도 가공이지. 별도 가공은 특별 주문용 제품 별도 가공 원래 판촉비에 가까운데 연구개발비로 포함한다든지 그리고 뭐 시제품 생산을 위한 시험 공장 건설 비용은 원래 연구개발 비용인데 뭐 일반 관리비로 계산한다든지 그래서 회사마다 회계 처리의 어떤 그런 차이들 때문에 좀 비교 가능성이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비교 가능성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회계 처리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한계인 것 같아요. 알기가 한계의 좀 한계점이다. 좀 이 부분은 좀 알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장부를 다 회사한테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우리가 전체적인 공시된 내용만 봐서는 쉽지가 않아요. 뭐 회계 직원들한테 이걸 갖다가 물어보기도 그렇잖아요. 주의할 점 2는 뭐냐면 자 연구개발비가 그러면 이익이 얼마나 기여하느냐. 지금 이제 아까 그 덴티움하고 오스템 임플란트 봤을 때 과연 덴티움이 과연 연구 개발 때문에 이익이 증가한 거냐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아까 인건비들 그다음 여러 가지 어떤 조직의 어떤 효율성 그런 것 때문에 이익률이 높은 거냐 이 부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만약 연구 개발 어떤 그런 부분이 이익에 많이 기여한다 하면은 덴티움의 연구 개발 조직이 훨씬 오스템 임플란트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제 이 기여도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이제 어떤 회사들은 연구 개발을 해도 실제 이익하고 연결이 안 되는 연구 개발이 있단 말이죠. 이거 좀 거의 다 비용 처리잖아요. 어차피 이익하고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어떤 회사들은 이익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죠. 요즘은 뭐냐면 현대는 이제 연구 개발이 이제 한 명의 이제 천재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제 팀별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뭐 개발 직원의 수나 능력이나 어떤 객관적인 어떤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그러한 외부적인 그러한 수치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게 아니라 하나의 팀으로서 얼마나 생산적으로 협력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필리피셔는 이제 이런 부분을 알려면 이제 사실 수집이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수집을 하라는 거죠. 어떤 인터뷰를 하라는 거고. 뭐 이쪽 회사에서 가서 인터뷰하고 항상 인터뷰할 때는 회사에서 가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경쟁 회사 가서 인터뷰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이 뭐 어떤 정부로부터 어떤 과제를 수행한다 그러면 정부 기관에 가서 인터뷰하고 이 회사가 어떠냐 평판이라든지 연구 개발팀 그다음에 대학교 가서 보통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소속된 그 연구원들 대학 출신들이잖아요. 뭐 대학교 가서 이 연구원들이 어떠냐 평판이 어떠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사실 수집. 근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포기했습니다. 그다음에 연구개발부서, 생산부서, 판매부서의 협력 이런 부분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산부서는 뭐예요? 연구개발부서에서 신제품 개발을 성공했으면 신제품 개발 성공하잖아요. 생산부서에서는 뭐예요? 신제품 개발이 생산 단가가 많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최소화, 생산 단가를 최소화하고 판매부서에서는 뭐예요? 생산 단가가 최소화된다 하더라도 판매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 최대 판매 목표를 달성 여부를 이제 서로 협력을 해서 할 때 이제 연구 개발이 어떤 이익에 기여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좀 어려워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만약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판단하기가 쉽지 않죠. 최고 경영진의 협력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최고 경영진이 연구 개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최고 경영진의 어떤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죠. 비전, 방향성과 비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최고 경영진의 이런 부분들은 최고 경영진이 어떤 뭐 신년사나 어떤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 최고 경영진의 어떤 비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참조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뭐 이렇게 경기에 따라서 경기가 좋아졌다고 해서 어떤 연구 개발비를 과다 투입하고 경기가 나빠졌다 해서 대폭 삭감하고 그 다음에 어떤 목표 초과 달성하는 프로젝트가 있다고 해서 기존 프로젝트를 중단하고 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로 지원을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역사 연구하듯이 이 회사의 역사를 연구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사하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 솔직히 이 부분은 조사하기 쉽잖아요. 경기가 좋을 때 어떤 매출 대비 연구 개발 비용 아니면 연구 개발 비용 있잖아요.
이제 뭐 매출이 줄어들 수도 있고 늘어날 수도 있는데 매출 대비 비율로 따질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연구개발비가 얼마나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나가느냐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총액을 보면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하나의 데이터는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경쟁 회사나 이런 쪽에 인터뷰를 해야 알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예. 그래서 이제 사례가 뭐냐면 사례가 이제 그 어떤 회사가 자기가 이제 인터뷰를 해봤더니만 작지만 아주 잘 나가는 중소기업 전자기업이 있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보니까 대기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왜 두려워하지 않냐, 니네 회사는 대기업을. 그러니까 이 회사 말하기에 대기업의 연구개발진의 능력이 모자란 것도 아니고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는 대기업이 일궈낼 그러니까 성과물을 예상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이 대기업이 뭐냐면 정상적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자주 중단시키고 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프로젝트로 이렇게 전환한 그 전례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중단시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제 이런 인터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케이스를 보고 이제 느낀 점은 뭐냐면 관심 회사의 어떤 경쟁 회사 주식을 한 주라도 사서 경쟁 회사를 통해 관심 회사에 대한 사항을 물어봐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자, 주의할 점 세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는 이제 군사 장비 납품 계약 관련 거액의 연구 개발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제 군사 장비를 납품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정부하고 그렇죠. 정부의 수주를 받아서 그리고 연구 개발비를 보조를 받아서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그리고 우리 회사도 일부 투자하겠죠. 보통 반절은 보조받고 반절은 투자하고 이런 거액 연구 개발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정부 보조금을 받는 것은 뭐예요? 정부의 비용 처리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비용이고. 그럼 이런 경우는 보통 그 정부와 관련된 부분은 어때요? 납품 계약. 방산업체 같은 경우 어때요? 민간보다 이익률이 적죠. 아무래도.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정부기 때문에 적고 그다음에 뭐 입찰 방식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이익률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정부 같은 경우는 예산을 전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민간 기업이 연구 개발을 직접 투입해서 제품을 개발해도 어떤 지속적인 매출을 일으키는 것이 또 불가능할 때가 있다고요. 그렇죠? 입찰 경쟁 방식에서 탈락을 하면 매출이 지속적으로 안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연구개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그래서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는 이익 규모가 같다 할지라도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의 편차가 아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익 규모가 같다 할지라도 만약 민간의 어떤 그러한 부분하고 정부 쪽하고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이익 규모가 같다 하더라도 정부 쪽은 어때요? 수주에 의해서 탈락할 확률이 크잖아요. 왜 그냥 이 프로젝트가 단기성일 확률이 크고 민간 쪽은 그래도 지속 가능할 확률이 크다는 말이죠. 그래서 좀 경제적 가치의 편차가 좀 클 수 있다. 그래서 뭐냐면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가 세 가지 관점에서 뭐냐면 첫 번째는 신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신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제 비군사적 용도가 없는 프로젝트예요. 이게 비군사적 용도가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신무기 권리는 국가에 계속되고 제조 과정은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연구 개발을 수행하는 회사라도 수주에 유리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정부 입장에서는 어때요? 예산을 전략하기 위해서 제조 과정이 매우 단순하기 때문에 뭐예요? 그 연구 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회사가 더 적은 금액을 써내면 그 회사가 입찰에 수주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에게는 가치가 없어요. 이런 프로젝트는. 자, 신무기 개발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조 기술이 복잡해요. 제조 기술이 복잡하고 연구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신무기 제조에 어려움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뭐예요? 이익률은 적지만 지속 가능한 매출이 발생해요. 왜 그러냐면 연구 개발 단계부터 참여하지 않은 업체는 신무기 제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뭐랄까 이 회사가 계속 연구 개발에 참여하는 회사가 계속 참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매출이 발생한다는 거. 이런 회사들은 그래도 이런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신무기 개발 프로젝트인데 개발 중 터득한 신기술과 원리가 있어요. 이런 개발 중 터득한 신기술과 원리를 어떤 기존의 민간의 상업적인 생산 라인에 직접 적용함으로써 이익률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는 투자자에게
엄청난 가치가 있다. 해서 이제 사례를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회사를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뭐냐면 정부 지원 연구 개발 프로젝트를 통해서 전혀 무관한 어떤 상업적 생산 활동을 합법적으로 이용해서 높은 이익률을 내는 회사예요. 자, 주의할 점 네 가지는 뭐냐면 이제 마켓 리서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켓 리서치 그 부서가 이게 뭐냐면 이것은 연구 개발과 판매의 가교 역할을 하는 마케팅 그 부서겠죠. 이제 회사의 시장의 어떤 리서치를 하는 그런 마케팅 부서. 자, 이제 거액의 투자를 신제품 개발에 성공했어요. 그리고 그런데 신제품 거액을 투자해서 신제품 개발에 성공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제로 창출된 시장 규모가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이익으로 연결이 안 돼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익으로 연결이 안 된다는 말은 우리가 연구개발비를 투자한 연구개발 거액을 투자했는데 이거를 회수를 못 하는 거예요. 팔아가지고. 예, 투자자에게 수익성이 떨어지죠. 그러면. 그래서 이 마켓 리서치가 뭐예요? 연구개발과 판매의 어떤 가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이제 훨씬 더 큰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연결되도록 이제 도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회사에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신제품 개발에서 엄청난 거액을 투자해서 신제품을 개발했지만 시장 규모가 너무 적어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와 어떻게 결합을 시켰더니만 시장 규모가 커졌어요. 이건 시장 규모가 큰데 기술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결합했더니만 아주 매출이 많이 발생한다. 그리고 시장 규모가 크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마켓 리서치 이런 쪽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연구개발 조직에 대한 질적인 정보를 그럼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제 이 필립 피셔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 수집이에요. 사실 수집. 수집을 위해서 발로 뛰어라.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에요. 저는 발로 뛰는 거 싫어해요. 지금 어디 업체 가서 막 이런 하는 거 싫어해서 저는 가급적이면 발로 안 뛰고 사업 보고서를 읽고 그 안에서 매출이 증가하는 게 뭔가 보이는 저 개인적으로 보이는 그러한 회사들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거든요. 아주 심플하고 발로 안 뛰더라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게 있어요. 저만의 어떤 그래서 이제 그러한 회사들의 투자를 많이 해요. 그래 대신에 이제 거기에 투자해서 실패를 확률이 크잖아요. 확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산을 10개 정도로 이제 포트를 구성하는 거죠. 내가 실패할 수도 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겸손의 표시로. 자, 이제 사실 수집은 어떻게 하냐? 대상 회사에 일하는 임직원을 인터뷰한다든지 경쟁업체 직원을 인터뷰한다든지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이게 무슨 뭐 정부 보조나 아니면 대학과 협력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대학교와 정부기관 연구원을 인터뷰해서 이 회사의 평판이라든지 연구원들에 대한 평판들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10년 동안 매출액과 이익 중 연구개발 조직이 내놓은 성과에 기인한 비율을 뭐 조사한다든지 이건 어렵죠. 솔직히 회사의 어떤 기밀 사항일 수도 있잖아요. 기밀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알려주겠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자, 오늘은 그 포인트 세 번째 연구 개발 기업의 연구 개발 노력은 회사의 규모를 감안할 때 얼마나 생산적인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어차피 책의 내용인 부분이고 이제 우리가 설령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한 우리가 어떤 진단을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사업 보고서를 읽을 때 그리고 회사를 관찰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하면서 관찰하는 거하고 그냥 아무 질문 없이 투자를 해버리는 거하고는 상당히 많은 격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우리보다 훨씬 위대한 투자자 필립 피셔의 어떤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회사에 대한 질문을 좀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게 맞던 틀리던. 예, 이상입니다.